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02800-7070. 1년 2개월 전 JTBC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진 대통령실의 전화번호입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기려다 돌연 보류로 돌아서기 직전에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저희가 취재로 밝혀낸 겁니다. 이후 저희 뉴스룸은 일관되게 이 번호의 발신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인지를 밝혀야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북한이 보고 있다, 기밀 사항이다, 이런 핑계까지 대가며 이 번호를 누가 썼던 건지 끝내 감췄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가 자기 턱 밑까지 오고서야 이종섭 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건 게 윤 전 대통령이 맞다는 겁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께서 7월 31일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에게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마음이 무겁던 차에 대통령도 전화로 우려의 말씀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02-800-7070으로 걸려온 대통령실 명의의 전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 게 맞다고 한 겁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1년 2개월 전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그동안 이 전 장관은 누구의 전화였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특검이 출범해 이 전 장관 집까지 압수수색한 이후에야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우려만 있었을 뿐 해당 통화에서 대통령의 경로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는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IP 경로와 이후 이어진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통화 직전 대통령실 안보실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라는 수사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해 입첩 보류 지시 등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며 대통령의 우려는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의견서를 접수한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증언 등을 분석한 이후에 이 전 장관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JTBC 보도 이후 02-800-7070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당시 대통령실과 해당 통화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아예 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전화였다는 걸 숨기기 위해 나왔던 그간의 발언들, 이어서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통화 번호와 시간을 특정해서 물었을 때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11시 54분 800-7070으로 전화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맞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미 번호가 공개됐는데도 북한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답을 거부했습니다. 이 02-800-7070은 기밀 사항입니까? 기밀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전 장관 통화 11분 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일하면서 02-800-7070 전화를 받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02-800-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VIP 경로에 단초가 되는 보고를 한 걸로 지목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사건 회수 시기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도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경로했냐는 질문에 최상병 순직 소식을 듣고 장관을 질책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동문서답 답변에서 이 모든 모르쇠가 시작됐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서를 뒷받침할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해서 VIP가 경로한 것 아닌지 의심하는 대화가 발견된 겁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2023년 8월에는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정말로 로비를 해서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온 것인가라고 묻는 취지의 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녹취의 전후 관계를 분석해 김 전 사령관이 VIP 경로를 기정사실로 두고 그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대화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선 같은 시기 해병대 방첩부대장과 통화해서 특정인 A를 거론하는 대화도 나왔습니다. A는 박정훈 대령과 친하니까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을 수 있다. 폭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두 차례 김 전 사령관을 소환해 해당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VIP 경로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 박정훈 대령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군검찰 등에서 진술한 이유가 뭔지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 위증, 즉 박 대령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VIP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김태효, 이충면, 왕윤종 등의 진술로 사실상 실체가 확인된 VIP 경로를 김 전 사령관이 고의로 감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내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취재해온 김민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02-800-7070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처음 보도하고 1년 2개월 만인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을 막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JTBC가 이 번호의 실체를 처음 보도한 게 지난해 5월 28일입니다. 네. 당시 VIP 경로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 증언까지는 있었지만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알려지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JTBC 보도로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받았다는 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그 뒤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이 외압 의혹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게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02800이라는 번호를 쓰는 건 대통령실이라는 점까지는 밝혀냈는데 실제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는 관련자들이 모두 함부해 왔기 때문에 네. 알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보도 1년 2개월 만에 이 전화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진술로 이 번호의 발신자가 VIP, 즉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당시 대통령실이 이 전화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숨긴 건 물론이고 저희 보도가 나가고 바로 다음 날 발신 기록을 지우려 한 정황도 포착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그 JTBC의 그 질의에도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 사항이다. 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가 통화 사실을 보도한 바로 다음 날 이 대통령실 명의로 되어 있던 번호를 해지하고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재개통한 사실도 저희 JTBC 취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네. 대통령실 명의로 발신됐던 기록을 이 번호를 해지함으로써 지워버리는 시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이 02-800-7070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맞지만 통상의 업무 전화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외압설은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이 7070, 02800-7070으로 여러 개의 전화가 시도가 됐습니다. 네. 우선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전 장관보다는 10여 분 앞서서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현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다음으로 이종섭 전 장관의 부관에 이어 이종섭 전 장관에게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게 02800-7070으로 걸린 전화고 그 다음에 이 전 장관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일첩을 보류하라 이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게 통상의 업무 전화였다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촘촘하게 이루어진 전화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업무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 장관은 지금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맞지만 이 전화가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일련의 전화 통화, 이 통상적인 전화로 보기 어려운 이 일련의 전화 통화가 이첩 보류 지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02800-7070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는지 밝히는 게 특검의 핵심이었는데 이게 드러난 만큼 특검 수사에도 굉장히 탄력이 붙겠군요.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 급물 수사를 타고 있고요. 우선 내일 이 VIP 경로를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 모해 위증죄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김 전 사령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사 외압과 관련된 갈래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로비 통로로 개신교 인맥이 활용됐다는 정황을 확보를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두 갈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모든 의혹의 이 시작점이자 출발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내란 특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이제 내란을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도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집무실에서 따로 만났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내란 동조 의혹을 밝힐 핵심 열쇠가 될 걸로 보이는데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2분가량 만난 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국무위원들은 바로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도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안보실장 등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월 비공개였던 구속심사에서 이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한 전 총리와 조 전 원장, 신 전 실장 등과 이야기를 더한 뒤에 돌려보냈다고 말한 겁니다. 내란 특검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 CCTV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한 전 총리 등의 내란 동조 내지 방조 의혹을 밝힐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왜 주머니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던 계엄 선포문의 경우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것까지 챙기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이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과 본인의 서명이 담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출범 19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첫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김 여사는 다음 달 6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특검 조사엔 제대로 응할지 주목되는데 먼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출범 19일 만에 의혹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고 김 여사 출석 요구서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조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좀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과 명태균 수사팀으로부터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오늘 특검의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소환을 통보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명 씨와 공모해 설문조사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개입해 창원 의창 지역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80일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 어치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 이상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앞서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그때 가서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조사 전날인 오는 28일 명 씨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 씨 측은 다른 날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한 특검은 동시에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통일교 측 현안이었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원조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통일교 서울본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또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캄보디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히림 종합건축사무소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사무실 등 7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출입은행 본점과 히림 사무실 등의 수사 인력을 보내 캄보디아 경협기금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는 사실상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형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과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의혹 간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캄보디아 사업 수주를 위해 지난 2022년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6천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2천만 원 상당 샤넬백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교 측의 로비 자금 흐름을 비롯해 당시 정부가 통일교 측의 현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검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로비를 해온 정황들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하늘을 모독한 특검은 공개 사과를 하라며 직접 반발하고 나섰는데 관련 녹취들을 이자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천정궁과 천원궁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천원궁에서 열린 행사에 한학자 총재가 신도 1000여 명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통일교가 교단의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직전에 열린 통일교 행사 발표 자료입니다. 대선에서 하늘 뜻 받드는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 말로만 평등을 얘기하는 공산당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당시 일부 교회에선 하늘님께서 2번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셨다는 단체 문자도 돌았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통일교의 조직적 도움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게끔 만들자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우리가 굉장한 조직에 도움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제 전략입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공을 넘기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성심이 천심을 움직여서 민심을 움직인 거지. 실제로 통일교 측은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각종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하며 각종 통일교의 현안들을 건진 법사에게 청탁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구속심사에 앞서 돌연 잠적한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 씨가 강남의 한 호텔에서 밀항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인들에게 특검이 끝날 때까지만 도망 다니면 된다고 말한 뒤 서울을 떠났다는데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 씨는 내부에서 그림자 실세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포럼 테마주로 묶여 호재를 누린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웰바이오텍의 이기훈 회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씨는 삼부토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MOU를 주도하는 등 주가 조작을 기획한 핵심 관계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됐지만 지난주 열린 구속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지명수배를 요청하고 추적에 나선 특검은 이 씨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구속심사 다음 날 저녁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밀항 계획을 공유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씨는 지인들에게 특검이 끝날 때까지만 도망 다니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뒤 서울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해양경찰청에 이 씨가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이 씨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전국 항만의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해경 수배문에는 이 씨가 소재 불명 상태로 밀항 우려가 있다면서 고속 제트보트나 선박 대여를 문의하는 등 거동이 수상한 자는 신고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 씨의 행방을 찾는 대로 구속한 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씨와 삼부토건의 관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선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그 다음 날 긴급 체포했습니다. 주말이 가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오늘 심사에 김영수 특검보 등 총 7명을 투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드론 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 이적죄 피의자로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드론 사령부는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여러 번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다만 특검은 이날 구속영장엔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명령,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외환과 관련한 일반 이적죄는 제외하고 김 사령관 등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보고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겁니다. 확실한 혐의로 일단 핵심 지휘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빠르게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심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처벌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핵심 관계자 진술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김 사령관은 합참 지시로 작전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오는데 특검은 김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일반 이적죄 등 외환 관련 혐의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용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팀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V의 지시라고 적힌 부대원 메모를 발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 정황들을 여럿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무인기 북파를 준비하던 지난해 6월 침투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이 이모 정보작전처장의 지시를 적은 메모입니다. 대통령을 의미하는 V를 썼고 합동참모본부의 영어 약어인 JCS, 국방부인 MMD 옆에는 X자 표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16개의 표적과 평양을 의미하는 PY, 작전 보안을 강조하는 용어도 적혀 있습니다. 제보를 받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 메모의 존재를 알게 된 특검은 최근 메모 작성 부대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메모 내용은 무인기 침투는 대통령의 지시로 합참과 국방부 모르게 진행하라고 해서 납득할 수 없었다는 뜻이라고 했고 이 처장이 해당 지시를 하며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위에서 연락받은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령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지시는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직접 저한테 명령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특히 특검은 무인기 북파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에는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김 사령관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부대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합참 보고용이 아닌 대통령실 보고용 문건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V에게 보고하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합참과 국방부의 보고가 이뤄진 건 침투 직전으로 파악하고 당시 지휘체계가 비정상적이었던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는데도 끝까지 올인해 외교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취임사는 윤석열 정부 외교 실책에 대한 반성문이었습니다.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되었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위상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급기야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중국 간첩 등을 직접 언급하며 외교 관계를 악화시킨 것도 꼬집었습니다.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대표적 외교력 낭비라고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하였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까지 동원해 박빙의 승부라고 자신했지만 결과는 90표 차 참패였습니다. 외교부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한 데 대해선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며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협상을 만드는 게 외교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사제총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아버지의 자택에선 폭발물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장현재 기자입니다. 사제총으로 아들을 쏜 이날은 바로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30대 아들이 인천 송도 자신의 집에 어제 60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 모두 6명이 모였습니다.
손주와 며느리 앞에서 아버지는 쇠구슬로 된 산탄 2발을 아들에게 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로 그 가족들이 안방으로 대피를 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밤 10시 40분쯤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지만 아버지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몰고 달아난 겁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쯤 지난 오늘 12시 15분쯤 도주하던 차량은 서울 서초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경찰차가 차량을 앞질러 가로막고 경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차엔 여러 대의 사제총을 조립할 수 있는 다량의 부품과 함께 실탄 86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쌍문동 아버지 자택에서 신나 14통과 목화솜 이불, 인화물질 등을 대거 발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터지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웃 주민 105명이 혼비백산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폭발물을 해체했습니다. 신나 냄새에 공기청정기가 한밤중에 작동했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막 돌아가는 거야, 공기청정기가. 이상하다. 내가 이제 그러고 말았더니 그러고 나서 이 난리가 난 거야. 아버지 A씨의 행적이 수상했단 말도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통 같은 거 한두 개씩 갖고 왔다 이야기는. 경찰은 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장현재입니다. 네, 문제의 아버지는 대체 왜 이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건지 이번 사건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찰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산 기자, 먼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이유가 궁금한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60대 아버지 A씨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을 계속 회피하고 있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동기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가족들과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사제총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같이 있던 가족들도 범행 전 A씨가 특별한 말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이 몸싸움이나 물리적인 충돌 없이 총격 직후 가족들이 혼비백산하며 방으로 피할 때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고요? 네, 지금으로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부인과 20년 전 이혼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연 자신의 생일 잔치에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A씨의 도봉구 자택에서도 가족 간 불화를 추정할 수 있는 이웃의 증언이 있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나갔거든. 부부시간에 사이가 좀 안 좋아. 관리비 정도는 내주는 것 같았어. 혼자 살고 있었거든. 근데 이런 사건이 난 거야. 네, 하지만 가정 불화 등은 추정의 영역이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고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는지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문제의 아버지는 아들만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아들만을 노린 계획 범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며느리와 손주 2,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 1명까지 총 4명이 보는 앞에서 아들 방향을 향해 3발을 격발했고 그중 2발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놀란 가족들은 곧장 안방으로, 지인은 밖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이들을 추가로 노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제 총기뿐만 아니라 폭발물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범행 도구들을 어떻게 준비한 건지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A씨의 신원을 조회해도 총기 관련 전과나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범행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총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관련 허가증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A씨의 차량 안에선 범행에 쓴 것 말고도 일부가 장전이 돼 있는 사제 총열 총 11정이 발견됐고 산탄 총알도 86개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부품을 구해서 사제 총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택에 있는 폭발물 말고도 추가로 총격을 계획했던 것인지는 일체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JTBC 김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극한호우는 끝났지만 피해가 막심합니다. 전국에서 18명이 숨졌고 10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가평에선 지금도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평 피해 상황부터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로 향하는 하나뿐인 도로가 끊겼습니다. 언덕 위에 있던 차량은 토사에 휩쓸려 100여 미터를 굴러 내려왔습니다. 차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우리 마당 주차장에 여기서부터 다 끊겼죠. 어제까지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경기 가평군 조종면 일대는 전기와 통신마저 끊긴 재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글램핑장에서 묵었던 일가족 4명은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도로와 캠핑장을 잇던 다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대 아들은 구조됐지만 40대 아버지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집중호우는 아랫마을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70대 부부가 잠을 자던 집은 검은 진흙밭으로 변했고 하나 이리 가고 하나 이리 타렀지. 물이 보니까 막 종종 찼어. 아무것도 못 꺼내가지고 간 거지 뭐 그냥. 겨우 몸만 빠져나온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훔칩니다. 눈물이 막 자꾸 나는 거야 이게. 몇십 년 동안 살림해온 건데 아무것도 쓸 게 하나도 없어. 오늘은 내가 막 눈물이 너무 나오는 거야. 편의점과 식당이 있던 건물은 통째로 물에 휩쓸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다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마침 저런 새 파이프 있죠? 그게 마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깍 붙잡고 이러고 매달려 있었어. 이번 집중호우로 가평과 포천 등 경기 북부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은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경남 지역, 특히 경남 산청입니다. 여기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오늘도 비가 이어진 탓에 복구도 수색도 모두 더디기만 합니다. 산청 상황은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불어난 흙탕물이 쏟아집니다. 쌓여있던 각종 잔해가 한꺼번에 떠밀려옵니다. 차량도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갑니다. 주민들은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물에 휩쓸리고 한 300m 정도 떠내려갔습니다. 물살이 조금 약해질 때 그 전봇대를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셨는데 나오다 막 자빠지고 막 엎어지고 그래가고 나왔기 때문에 살았어. 그 뒤에 나온 사람은 실종됐잖아. 산사태가 휩쓸고 간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저 높은 산 있지. 거기서부터 산사태 나니까 쭉 썰링부터 제일 위에 쪽으로 저리해서. 주택 외벽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내부는 온통 흙탕물입니다. 반대편 집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흰색 SUV는 100m 넘게 떠내려왔는데 SUV가 있던 곳은 원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내렸다 그쳤다 하는 소나기에 속도는 더딥니다. 수색견도 투입됐지만 별 소득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쫓아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를 찾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때는 지금 계속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에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틀 되면 배터리가 다 될 텐데 지금 신호를 가거든요. 복구를 시작한 곳에서도 내리는 비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비가 그만 와야 돼요.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비가 더 오면. 그래서 제발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도로가 끊긴 일부 지역은 아예 복구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는 바다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흙탕물과 쓰레기가 쓸려 내려가서 바다를 뒤덮어버린 겁니다. 어민들은 조업을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난강댐 수문에서 나온 세찬 물줄기가 소용돌이치며 하천을 휘감습니다. 굉음을 뿜는 탕류는 아랫마을 주민들에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쳐다보면은 진짜 물속으로 딸려가는 같은 느낌이잖아요. 바다처럼 파도 치는 것처럼 확 울렁울렁하고. 산청을 휩쓴 상류 쪽 호우에
나흘간 초당 많게는 3,250톤을 방류해야 했습니다. 그때 최대 물이 들어왔습니다. 턱밑까지 차올 때까지 이제 버텨가지고. 후폭풍은 심각했습니다. 식수원 난강댐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오물 수천 톤이 상류에서 흘러들어 악취를 풍깁니다. 사천만 역시 온통 누런 흙탕물 천지입니다. 바다 양식장 말뚝마다 부유물이 흉물스럽게 걸렸습니다. 이곳 사천만 대포항 포구에서만 건져 올린 쓰레기 더미는 이렇게 집채만한 높이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깔아앉아가 다 썩어비거든요. 그걸 옆에로 다 죽잖아요. 굴 양식고 다 죽었어요 지금. 더 아래쪽 바다로 가봤습니다. 산청군 수해 지역에서 100km쯤 떨어진 남해군 강진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흙탕물과 쓰레기가 띠를 이뤄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어민들은 조음마저 포기했습니다. 부유물이 스쿨에 감긴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운항이 정지가 되면은 경남 내륙 지리산 자락 산청을 핥힌 극한 호우가 남해대교와 광양제철소 앞 남해바다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폭우 탓에 영산강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는 전남 목포 앞바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거 작업에 나섰지만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렇게 폭우로 인한 상처가 전국 곳곳에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곧바로 찜통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당분간 한반도가 습식 사우나에 갇힌 것처럼 폭염과 강한 소나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날씨 소식 박상욱 기자입니다. 수일째 폭우가 쏟아졌던 광주 용전마을.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은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뜨겁습니다. 한때 25도를 미돌았던 한낮 기온은 급격히 올라 33도를 넘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에 수해 복구 작업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좀 힘든 데다가 또 냄새에다가 또 여러 가지 뭐 등등 힘들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대부분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전국 대부분이 33도 안팎을 기록하며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 정체전선이 쏟아냈던 장맛비가 북쪽으로 모두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겠고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많은 양의 소나기도 불쑥 찾아오겠습니다. 집중호우에 이은 폭염에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아지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데 이게 대기를 불안정하게 해 비를 뿌리는 겁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우에 이어 폭염과 소나기가 뒤섞이면서 수인성 감염병과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어제 도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말다툼을 벌인 여성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남성을 제압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망칩니다. 그 뒤를 한 남성이 다급하게 쫓아갑니다. 남성 손에는 기다란 칼이 들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한 빌라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자는 40대 남성 A씨로 사촌 누나인 5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쫓아온 겁니다. 여성은 이 주택가 골목길까지 도망쳐왔지만 뒤따라온 남성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여성을 향해 흉기를 3차례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빌라 정문에 쓰러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남성을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그 남자 오른손에 보니까 칼이 이만한 딱 돌아서 보니까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 죽겠다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달려들어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흉기에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촌 누나가 자신의 어머니 재산을 축낸다고 생각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꼬박 하루를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는데 먼저 유정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 철회한 건 고심 끝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그 사실이 뭐냐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고요.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주요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지만 큰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여당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갑질 정권에 등극했다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질의 여왕을 감싸 안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자당 보좌진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쳤습니다. 인사 논란 여파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7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은 62.2%로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고 잘못했다는 응답은 2.3%포인트 오른 32.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는데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0.8%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올라 23.4%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를 이끌었던 정용회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예산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고 참여연대 또 민주노총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2021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감 여가위원이던 강선우 후보자와 정영애 당시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 관련해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정 전 장관은 장관 당시 겪은 일을 적은 글을 최근 지인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해달라는 강 후보자에게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니 다음에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가 갑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지 말이 많다며 화를 내며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까지 삭감했다는 주장입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갑질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오늘도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강 후보자가 직장 내 약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은폐하려 한 건 중대 결함이라고 했고 참여연대는 임명 강행 시 새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사기가 꺾였다거나 상실감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논란이 되는 인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12.3 계엄을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한 행동이라며 옹호한 건 물론이고 일제 강제징용을 부인하며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 존경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대학 교수 시절인 지난 3월에 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며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8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선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며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 존경스러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 진보 진영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논란이 커지자 강 비서관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지만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선을 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다면서 경질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차관급인 최동석 신입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도 논란입니다.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최 처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식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건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착각해서 헛걸음하는 경우도 있었고 받아서 어디에 쓸 수 있는 건지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한 궁금증들 전다빈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가게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 원, 최대 45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카드사로 신청한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은행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번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민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금 같은 커피숍인데도 메가커피는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스타벅스는 안 된다고 해서. 원칙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입니다. 전통시장과 식당, 동네 병원과 학원 등도 해당합니다. 규모가 큰 백화점 대형마트는 안 되지만 여기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 매장에선 가능합니다. 또 프랜차이즈의 경우 스타벅스 같은 100% 직영점은 불가능하고 가맹점에선 쓸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배달 앱에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지랑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지 거기. 배달 앱도 대중교통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할 때 가맹점 단말기를 가져와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첫날 신청이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앱에선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주민센터의 운영 시간 전부터 사람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신청 대상자인데 이게 앱이 다운이 돼가지고 너무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못하면 뭐 다음에 하든가 할 예정입니다. 소비 쿠폰은 오는 9월 12일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 90%에게 주는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1차, 2차 모두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 시행이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이 다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외교 경제부처 수장들과 특사단도 곧 미국으로 향하는데 이번 주가 한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다시 찾은 건 열 하루 만입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막판 조율에 나선 겁니다. 관세와 방위비 등 안보 사항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놓고 미국 측과 세부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시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시장 개방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하며 시장 개방을 압박한 것도 부담입니다. 협상은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도 이번 주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박영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특사단도 오는 23일쯤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관세 유예 연장은 더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더 많은 관세를 내게 될 거라며 한국 등 주요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The bigger economies will either open themselves up or they'll pay a fair tariff to America for not opening themselves up and treating America unfairly. 사실상 미국이 최후 통첩을 한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과 특사단의 친서 전달 등을 통해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이시바 총리도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한국을 폄하해온 우익 정당이 의석수를 대거 늘리면서 약진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전체 248석 가운데 125석을 두고 투표를 했습니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50석을 차지하면 과반이 가능했지만 결국 47석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와 지난달 도쿄 도의원 선거,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3연패입니다. 자민당의 이번 참패는 우익 성향인 참정당 약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참정당은 일본인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2석이던 의석수를 15석으로 늘렸습니다. 가난한 일본과 사회 문제를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 탓으로 돌린 건데 자민당 대신 보수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外国人の資本がどんどん入ってきてインフラが変われるとか水源が変われるとか企業の株がどんどん買われて経営者が外国人になっちゃうとかそういったことに一定の規制をかけていこうというのが参政党の訴えです。 선거 참패로 출범 10달을 맞은 이시바 내각은 좌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다른 정당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총리 퇴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는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このような厳しい状況の中にあって、今最も大切なことは国政に停滞を招か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자민당은 연정 확대를 통해 국정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들이 어떻게 결집하느냐에 따라 당분간 전국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출마할 때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 날 당대표를 새로 뽑기로 하면서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미 입당했던 전한길 씨더러 출마하라는 목소리도 같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당 밖에 있는 윤어게인 세력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서 안 나가면 저 배신자들한테 굴복하는 것이 돼버렸다 이제. 자유파의 정당한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표 출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한길 당대표 출마하라. 전한길 씨로 계속 논란인데 아예 대표로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군요. 이런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당내 친윤계에서도 전한길 씨를 포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내 다양성 차원에서 전 씨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 환영합니다. 아, 그래요? 다 인물이에요. 당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한길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한동훈 대표 같은 분도 계시고 다 차산입니다. 역할이 달라요. 그래요? 그 역할을 찾아가야 돼요. 어떤 역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전 씨의 역할을 찾아가야 된다, 당내에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 씨가 그 주장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한 김문수 전 후보도 전 씨를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전당대회, 이 전대의 자리가 전한길 전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김문수 후보 말고도 친윤계로 자리매김을 다시 한 강성 친윤계로 지금 거듭난 그 누굽니까? 장동혁 의원 출마 선언을 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탄핵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들을 뿌리 뽑겠다라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전한길 씨가 평소 주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당 안팎에서는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뭐 전한길 씨나 뭐 김계리 변호사 등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다. 아,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뭐 개몽연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이 당대표 선거를 출마할 수는 있는 겁니까? 자격이 되나요? 네, 일단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물어봤더니요. 자, 전한길 씨는 가명입니다. 전한길 씨는 현재 책임당원,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그래서 네.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할 수가 없고 결국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런 가운데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이었죠. 그 전 씨가 입당했던 서울시당을 통해서 입당 이후에 언행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했고요. 네. 만약에 해당 행위나 민심에 역행하는 어떤 행위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당원 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만간 징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에 전한길 씨가 직접 나서진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박수 칠 때가 아니다. 네. 자, 지금 여야 모두 정치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난 피해 현장에서 정치인들 종종 부적절한 태도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언론사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웃는다거나 뭐 박수를 치는 등의 모습은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되는 행동이죠. 자, 그런데 2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당시 충남의 한 수해 현장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갔었는데 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선포를 한다고 하니까 당시 지역구 의원이 박수 좀 쳐달라라고 얘기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해 현장에서 정치인이 박수 한번 쳐달라라고 유도하는 모습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비판이 꽤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민주당 지도부도 충남의 수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민주당 소속이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국민의힘 소속인 군수를 향해서 박수를 좀 쳐주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우리 여기 군수님 이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당은 다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만 이제 민주당 참석자들 대부분은 박수를 치지 않아서 크게 뭐 논란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자, 특히 당대표 선거 중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복구 활동 중에 뭐 거의 웃지도 않거나 또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등 복구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은 그 안에서 불린 노래의 인기로 이어졌는데 우리 박물관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를 닮은 까치 호랑이, 또 갓까지 전통 상품이 줄줄이 품절되고 이걸 먼저 사기 위해서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 현장을 강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 이른 아침, 박물관 입구에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10시가 되고 문이 열리자 바쁘게 달려간 곳은 박물관 상품을 파는 가게 뮤즈샵. 서둘러 집어든 건 까치호랑이 배지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판매하던 상품인데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속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를 닮았다며 인기가 치솟은 겁니다. 영화 공개 뒤 3주 만에 2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품절이 이어지면서 지금 예약 구입을 해도 10월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깜짝 현장 판매를 위해 어렵게 추가 확보한 500여 개도 이날 다 팔렸습니다. 그쪽에도 이제 외국 애들 사이에서도 이게 유행이에요. 폭발적 인기라서 친구들도 주고 싶고 해서 또 선생님도 드리고. 네, 까치 호랑이를 제일 좋아해요. 제 친구들이 너무 귀엽고 웃기고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미국에서 잘 없거든요. 영화 속 사자보이즈가 쓴 갓과 관련된 상품도 6년 전 드라마 킹덤 열풍 때처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00명 수준이던 온라인 가게 접속자 수도 최대 60만 명까지 뛰었습니다. 전통 요소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또 친근하게 이제 대중문화로 접했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립박물관 상품 매출액은 상반기에만 이미 1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세운 역대 최대 기록 213억 원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이 골 하나에 들썩였습니다. FC 서울의 캡틴 린가드는 축구 인생에서 5손가락에 들어갈 인생골이라고 으쓱했는데요. 1년 전 K리그에 처음 나섰을 때 30분도 못 뛸 체력이라고 비판했던 김기동 감독도 이번엔 깜짝 놀랐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왼발로 받은 공이 바닥을 맞고 튀어오르자 바로 오른발로 때립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는 날아오르고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발등에 제대로 얹힌 공은 크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문 앞에서 뚝 떨어집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링가드의 벼락 같은 골, 승리를 결정짓습니다. 덕분에 서울은 8년 만에 울산을 이겼습니다. You know, most of the chances I have is instinctive, and as soon as the ball dropped to me, I knew what I was going to do. You know, and 링가드도 정말 기뻤는지 축구 인생에서 넣은 수많은 골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링가드는 지난해 K리그 무대에 서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엔 30분 정도 뛰고 나면 수비 가담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조금씩 나아져 올 시즌엔 정식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어느새 6골을 뽑아내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습니다. 서울의 상징이었던 기성용이 포항으로 떠난 뒤 어수선했던 팀 분위기를 털어내고 서울은 최근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울산을 꺾으면서 순위는 7위에서 4위까지 뛰었습니다. 2년 계약을 해 올해가 K리그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링가드. 한국에 남을지 떠날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요즘은 그저 순간순간 축구에 진심을 쏟고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요란했던 장마가 지나고 날이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안성과 세종, 강원 동해안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더위는 갈수록 심해지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금요일에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하늘이 맑다가도 갑자기 쏟아질 수 있는 만큼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5도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낮에는 청주 33도,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